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사가 없이 끝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두 차례에 걸친 심리, 9차, 10차 심리를 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뒤로부터 예전에 보면은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고 날짜가 잡히는데 아마 3월 중순쯤 선고 날짜가 아마 잡힐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인용이 되면 4월 5월 중순에 대선이 이제 치러지는 것이고요. 뭐 기각이 되면 또 이제 뭐 대통령의 복귀 복귀하시는 이런 거고. 게 있는데, 최근에 지난번 아마 8차 이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중대 결단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아마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변호인단을 사퇴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비춰지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좀 그거 차원을 넘어서서 윤 대통령이 뭔가 이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결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변호인단에 직접 취재를 했어요. 네. 사실은 제가 변호인단에 직접 취재를 했는데 저 기사 나온 그날 바로.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변호인단이 그때 했던 워딩 자체가 저희 변호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네네. 변호인단은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그 윤갑근 변호사가 그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변호인단끼리의 결론이 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헌재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야겠고, 네. 그리고 그날 결심에 대한 얘기를 결정을 지어버릴까봐 걱정이 굉장히 많았대요. 재판이 끝나버릴까봐. 결심. 그러니까 이대로 해서 증거 신청이나 이런 거 안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내버릴까봐 이거를 우리는 증거 신청이나 이런 거 다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버린 상태에서 재판도 이제 끝냅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끝내게 하기 위한 용도가 제일 컸다. 그래서 그날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만약에 안 받아들일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까지 내부에서 결론이 나 있던 건 아니다. 네. 근데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인단은 다 사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헌재에 대해서 대단히 압박이 되겠지 이렇게 합시다라고까지 논의가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그날 재판 끝나는 거에 대해서 고지가 나와버릴까 봐 그게 제일 컸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게쯤 먹히고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가? 라는 게 공감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평의에서 증인 받아줬잖아요. 네. 이게 정말 헌재가 졸속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뼈아프게 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똑같은 증인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헌재에서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필요 없다는 증인을 갑자기 받아줬어요. 왜 필요한지는, 왜 인정되는지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헌재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으로서는 저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재판을 더 속행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다행히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가지는 궁금증은 예를 들어서 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중도에 사퇴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뭐 이제 규정이 원래는 이 일반 공무원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게, 다른 그 어떤 공무원의 경우에도 탄핵 소추가 되면은 사직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임명권자가 사직서에 대해서 수리를 안 하니까 그냥 이게 네네. 막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누가 임명해 준 자리가 아니잖아요. 선출된 그렇죠. 거잖아요. 선출된 그러니까 거죠. 이 조항이 완벽하게 딱 부합이 되나?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다 보니까 약간 뭐 이게 여러 가지 견해 대립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같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탄핵 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는 스스로 사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가. 그게 일관된 해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지금 뭐 조갑재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중대한 결심에 대한 보도가 나오니까 저게 하야에 대한 거를 포함한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렇게 이제 개인 의견을 밝혔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변호사가 아예 SNS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조갑재가 대통령 만난 적이나 있냐? 우리가 만나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변호인단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결론을 낸 게 아니라 일단 헌재의 부당한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차원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하야에 대해서 고려한다? 이거는 전혀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이런저런 좀 알아보니까 이제 대통령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탄핵 심판이 이제 지금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1974년도인가요?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원래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을 발의하면 상원에서 이 탄핵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이 거의 뭐 확실시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원의 표결 직전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탄핵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오래된 대통령 역사가 있지만 그렇게 피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자, 현재로서는 아마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기각될 걸로 아마 확신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5대3 정도로 기각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그렇게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만약에 8대 0으로 다 끝나버리면, 탄핵이 되어버리면 바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끝나버리고 그리고 탄핵이 됐다라는 이 불명예, 그렇죠. 이게 이제 평생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다음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어렵고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고 결국은 이게 역사적으로 탄핵된 대통령 남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까?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헌재가 결정나기 전에 사퇴를 하고 하는 방법. 이제 이게 하나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둘째는 일단 이제 기각된다는 전제하에 네. 기각되면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수 언론에서도 복귀하자마자 사임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논평을 막 그러면 내더라고요. 이제 방법은 일단 뭐 비상계엄으로 일단 나라가 좀 뭐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래도 이게 7공화국의 밑바탕이 돼야 된다. 자, 내가 어느 시점에 물러날 테니 그 상황에 개헌을 하자. 그러면 여야가 함께 개헌안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게 만들어지면 그때 내가 사퇴를 하고 그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이런 문제까지 이제 아마 아이디어로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탄핵 전에 사퇴하는 방안과 이제 기각이 되었을 때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인데,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윤 대통령을 이렇게 쭉 봐오는 입장에서 보면 저분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뭘 할 분 같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는 플랜을 저도 생각했었기 때문에 계엄 이후에 제가 항상 탄핵은 안 된다, 제발 질서 있는 퇴진을 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통령께서 그걸 차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다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저도. 그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아까 그 헌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 판단을 하실 거였으면 진작하셨지 이제 와서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제가 미장원 이제 이발하러 갔는데 네. 하신 이제 우리 미용사 분께서 저한테 이제 위원님, 근데요 제가 정말 풀 수 없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왜 계엄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면 몇 가지 이제 좀 하나의 그 단서가, 김봉식 서울청장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안가에서 계엄 발동되기 전에 그날 저녁인가요? 12월 3일 날 저녁 6시쯤 뭐 이 조지호 청장하고 모인 자리에서 가족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김봉식 청장한테. 예. 그러니까 계엄 활동 이유를 들면서 이제 가족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계엄 이야기가 나온 게 작년 11월 달쯤에 이제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을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을 잘 알고 또 명태균 관련된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수사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수사를 검찰 수사하고 난 한 며칠 뒤에 이번에 공소장을 제가 딱 보니까요. 네. 김용년이 예.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12월 24일 날인가요?
그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찰에 가서 명태균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11월 27일 날 그 공소장에 보면 김용현이 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부터 계엄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맞물리는 게 명태균이 그랬잖아요. 나 구속되면 한 달 내에 탄핵이다. 아, 예.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검찰에서 명태균을 구속시키고 수사를 할 때 가장 핵심이었던 게 명태균의 황금폰이었다고 네네. 그래요. 갖고 와라라고 음. 할 때 명태균과 명태균의 변호인이 황금폰 있다. 네.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언제 제출할지를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엄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네, 맞아요. 이건 다 연관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계속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사실은 뭐 대통령이 왜 12월 3일 날을 정해서 이제 구체로 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은 여전히 저도 이제 아직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단지 정말 야당의 행포라는 거는 뭐 계속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감사원장 탄핵부터 시작해 쭉 계속되어 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이제 계속 드는 것인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거를 좀 해답을 찾지 못. 다음 주인가요? 19일 날인가? 내란 그때 그 투기인가요? 이 저 명태균이가 자기가 출석은 못 하는데 건강 때문에 아마 교도 오면 네. 그때 아마 뭐 저 응하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서 요게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꽤 이제 좀 주목이 되고 이 녹취록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아마 좀 나오면서 전국에 좀 상황이 바뀌어질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다음 주에 20일 날 지금 일단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들 세 명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오면 그 메모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그렇죠. 이분이 CBS 뭐 JTBC 나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다뤄져야 돼요. 더. 왜냐하면 본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무너진 건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전화 통화로 대통령이랑 얘기할 때 그때 체포 명단을 직접 불러주는 걸 받아 적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명단을 쭉쭉쭉 불러주니까 이거 미친놈인가 싶어가 더 안 적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메모가 이 메모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던 건데 그러면은 진술도 명확하고 그 직접 지시자가 대통령이고 물증으로 메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메모가 버전이 4개래요. 이럴 경우에는 4개의 메모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믿냐 마냐가 아니라 4개의 메모가 다 그냥 신빙성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명단에 대해서도 사실 대통령이 불러준 게 아니래 이젠 또 여인형이 방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사실관계가 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홍장원도 다시 불러가지고 다그칠 뿐만 아니라 그 메모를 정서하기 위해서 부관한테 시켰다 그랬잖아요. 네. 부관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부관한테 이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메모는 전체 다 무효예요. 왜냐 메모의 작성자는 그럼 부관이잖아요. 네. 원래 그 뭐 조서나 이런 거 작성할 때도 상대 쪽에서 반대 신문 필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증인을 부르잖아요.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진짜 그 사람이 썼는지 왜 그렇게 썼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부동의한다 그러면은 쓴 사람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메모는 들어왔고 홍장원이 쓴 것도 아닌데 이걸 증거로 인정해달라? 이런 증거 법칙은 없어요. 이거는 심리 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우리가 보통 형사적인 수사는 대질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도.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대질신문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태용하고 홍장원 둘이 갖다 놔놓고 대질신문 시키면 뭐 좀 클리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재판장이 필요에 의해서 인정해 네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영배 소장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네. 맞붙여 놓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냐 한번 해봐라 라고 깔아줘야 맞거든요. 부관도 불러라. 그래서 부관도 홍장원이랑 맞붙여 가지고서 홍장원이 시켜가지고 네가 직접 쓴 거 맞냐라고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물증입니다 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재판이 아닙니다. 자 어쨌건 이게 이제 20일 정도 되고 하면
이게 아마 재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재판이 그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지금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뒤로. 네. 그러면 또 뒤로 바꿔주면 26일 날은 바로 이제 지금 이 이재명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오묘해요. 정말. 아주 요 숫자가 정말 요게 두 개가 요게 참 아주 정말 오묘해요. 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2심 선고 날짜와 헌재 선고 날짜가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지금 동타이밍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이게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정말 둘이 거울로 마주대하듯이 항상 달려온다 이런 예전에도 그런 평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반감으로 먹고 산다 막 이런 평가도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뭐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동타이밍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진행도 참 이상해요. 네. 헌재에서 평의를 통해 가지고 증인 신문을 그럼 추가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20일을 잡았잖아요. 네. 우리 전 국민 다 그날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 첫 기일인 거 다 알고 글쎄 있는데 말입니다. 헌재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 그냥 빨리 땡기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고려해 가면서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실수도 나오는 게 스스로의 실력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헌재 진행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마추어적이다. 너무 네. 이상한 거예요, 저거. 자, 어쨌건 뭐 어제 제가 홍장원 차장 인터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논리적인 어떤 지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지금 아마 20일 날 나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아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마 드러날 것 같고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좀 진술에 뭐 아주 좀 이상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왜냐면 이분도 사실은 처음에 전혀 이 홍장원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말이 바뀌어요. 뭐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아니 지금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일 이야기합시다 하고 이제 갔다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빙성은 좀 떨어져요. 예, 이상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 신문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서로 이렇게 교호 신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방송사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자기 그렇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또 들어보면 그럴 듯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추궁하는 반대 신문에 대해서 쪼여 보면은 또 이게 또 못 믿겠네 이렇게 깨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조서, 일방적으로 묻는 내용 이런 거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신문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했을 때는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도 저도 이거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뭐 잡으러 다니네 어쩌네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 네. 뭐 이러면서 좀 추가적인 언급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고하는 와중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내일 얘기하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을 글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그 전날 2차례나 문자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홍장원 차장 이야기는 이 조태용 원장이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뭐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것도 뭐 가끔씩 아마 소통을 하는 모양인데 글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뭔 소통을 할 게 있는지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대목은 많습니다. 하여튼 뭐 궁금증만 더 커져가는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